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34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는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나 소송에 관한 시리즈 강의 세 번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민사 조정제도에 대해서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월차임 전환율 등의 법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또 최근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영세 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 연체 6개월 유예 등의 조항이 마찬가지로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습니다. 현재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임대차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 없이 전격 시행되다 보니 시장 곳곳에서 많은 분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발생된 분쟁이 상호 간 의견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법원에서 약간의 조정만 해주면 합리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민사 조정제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즈 강의 4-1강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4-2강에서는 서면심리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강의 4-3강에서는 민사조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4강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가 나오면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분쟁 사건에서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법원에서 약간만 조정을 해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민사 조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민사 조정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사 조정제도의 절차를 요약도를 통해서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민사조정제도의 절차의 각 항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신청 관할 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문제, 세 번째는 조정의 심리, 네 번째는 조정의 성립, 다섯 번째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강제조정이죠. 여섯 번째는 조정의 불성립, 일곱 번째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문제, 또 여덟 번째는 이렇게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그러니까 강제 조정이나 조정이 불성립했을 때 또 조정을 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여덟 번째 정식 소송 절차로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민사조정의 효력과 강제집행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조정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사조정제도는 비교적 다툼이 적은 민사 분쟁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 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비교적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로부터 각각의 주장을 듣고 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를 하도록 주선 또는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 분쟁 해결 방법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신속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게 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 절차는 일반의 소송과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며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보통 단 한 번의 출석으로 조정 절차가 끝나므로 분쟁이 최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비용 문제를 보시면 인치대나 송달료 등 수수료는 일반 소송 사건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절차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각계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민사조정제도의 장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민사조정제도의 절차를 요약도를 통해서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당연히 채권자는 임차인이 되겠죠. 이렇게 조정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게 되면 조정신청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을 해서 피신청인이 어떤 내용의 조정신청이 들어왔는지 이것을 파악하도록 해줍니다. 또 세 번째는 조정기일을 지정해 가지고 양 당사자에게 고지를 해주겠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하게 되면 조정의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할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 조정 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피신청인이 1회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그러니까 강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조정의 심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실조사를 법원이 마친 다음에 조정이 성립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조정이 확정이 됩니다. 이 확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참석해서 합의를 하고 조정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는 불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조정이 불성립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강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강제 조정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14일 이내에 하게 되면 정식으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민사조정제도의 절차를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의 신청, 또 조정 관할,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사조정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가 이 소송사건이 판결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관할법원을 보시면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서도 관할법원을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조정신청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법원에서 구술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이를 무료로 조정신청서에 기재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또 조정 절차가 진행되면 소환장 등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송달 장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을 해서 송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상대방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과 증거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양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이 통지가 됩니다.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을 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진술을 해라, 이렇게 조정기일이 통지가 되고,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만 피신청인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담당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그러니까 강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신청인, 그러니까 채권자가 조정기일에 2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그 사건을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신청을 해놓고, 조정신청을 해놓고 본인이 2번이나 출석을 안 하면 조정을 받을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정사건을 종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조정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신청인과 상대방은 각자 의견을 진술을 하고 그 의견을 청취한 조정 담당 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부터 합의를 권고받는 등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조정의 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을 해서 판사나 조정위원으로부터 심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이 되겠죠.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 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조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정조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그 재판상 화해는 집행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권한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 다시 말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다시 말해서 강제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신청인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스스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강제 조정을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 담당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강제 조정을 했어요. 이 강제 조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당연히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 조정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그러니까 강제 조정에 대해서 조서 정본이 송달이 되겠죠.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 강제 조정의 효력은 상실이 되고 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전 슬라이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정의 불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합의된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정 담당 판사가 분쟁 사건을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 담당 판사는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사건이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절차로의 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 담당 판사가 조정을 하지 않은 결정, 또 조정의 불성립, 또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그러니까 강제 조정을 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서 당사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 절차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을 하지 않은 결정, 또 조정의 불성립, 강제 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별도의 소송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경우에 신청인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을 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사조정제도의 절차를 통해서 얻은 조정조서의 효력과 강제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나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조정조서나 결정문, 이것이 모두 집행권한입니다. 이 집행권한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압류된 부동산이 있다. 물론 가압류를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 조정조서나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임대차를 포함한 분쟁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사소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약간의 조정만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에 대해서 심층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다른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